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하고요. 외신에서는 한국 상황을 연일 비중 있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 기업들 긴급회의에 돌입한 곳도 많고요. 그나마 기업들은 또 사정이 낫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연말이면 대목인데 당장 매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멘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몸통을 흔들면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가미래연구원 이경태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상명대 이동진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났지만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민간 기업들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경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장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법과 정치인데 이 시장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법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시장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불안해지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당황하죠. 왜 그러냐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안에 있는 경제 주체가 어떤 비상계획도 마련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진행자가 말씀하시듯이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프닝 끝났지만은 경제가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고 네. 더구나 지금 이제 한국같이 글로벌 경제화에서는 외국 바이어나 이런 또 언론들이 끊임없이 외신을 내보내잖아요. 한국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될지만은 기업들은 거래선한테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런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주문받은 것을 생산하지만 내년에 주문받을 거에 대한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인지 네. 이런 등등의 그다음에 이쪽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국가 경제보다 지금 해야 될 기업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저성장 시대에 막 희망퇴직하고 앉아가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그 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 바이어들한테 괜찮냐고 한국 상황 괜찮냐고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맞았으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직도 허둥지둥 되는 기업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혼란 상태가 네. 또 빠른 속도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6시간 만에 해제가 돼 버렸고 아마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해라 하고 의결을 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무 저항도 안 하고 순순히 해제한 사례가 저는 비상계엄 역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세계적 역사 속에. 예,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선진국에서 계엄이라는 게 없는데. 아니면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닥쳤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혼란도 있었고 한국 이미지가 선진국에서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도 많이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저는 그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비상계엄 하에서도 우리나라 국회가 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해제를 의결을 하고 또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차분하고 다들 생업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은 정말 이미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나라다. 네. 이런 그 대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기업들은 비상계엄 아니래도 사실 매일매일이 비상계엄은 아닐까요? 2008년도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네. 뭐 유럽 재정위기 있었죠. 뭐 코로나 있었죠. 트럼프 일기 들어와가지고 뭐 미중 무역전쟁 일어나고 있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계엄으로 인한 리스크는 빨리 해소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4대 그룹 같은 경우는 비상회의도 소집이 됐다고 하죠. 사실 지금 경영 스케줄상 보면 내년도 경영 계획에 대한 거는 다 확정이 돼서 거의 심의 확정 단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다시 또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기업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윤석열 리스크가 그만큼 비등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 트럼프 리스크하고 이제 윤석열 리스크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크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리스크고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방향성이 있고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리고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불확실성은 그냥 앞이 뿌연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컨티전시 플랜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는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의사결정을 지연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트럼프는 이제 리스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세 그래서 방향이 명확하고 요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요것이 이제 확실치 않아서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컨티전시 플랜을 짜게 되는데 윤석열 리스크는 불확실성 쪽에 가까워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일단 과거에도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이제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기치 못한 정책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은행은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 그때 정부가 여러 가지 추진하던 산업 정책들이 올스톱되는 그런 거라든지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채 발행을 미뤄놨다가 내년에 지금 우리 국채가 219억 사상 최대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는데 과거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번에는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리스크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는 건데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의사결정 자체 아까처럼 컨티전시 플랜을 만드는 짝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일단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제 우리의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과의 거래를 일단 미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AA 등급의 주권 국가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뭐 이게 돌려서 애둘러서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 영어식 표현 같기도 한데 최근에 태국에서 원화 환전을 거부하는 그런 환전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 낙인 효과처럼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 교수님. 사실 우리 아까 이경태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한국 국가가 그다음 한국 기업이 이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를테면 태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미얀마, 그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 옛날 다 우리 잘 사는 나라인데 이 우리가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뭐 요즘 우리 아시아의 잘 사는 국가의 IMF 수요를 매기면 일본 다음 한국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나면 당연히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정말 좋은 기회로 비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이경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 하에서도 정말 6시간 만에 이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헌법에 정해진 정상 절차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하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다음 우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것 등등은 하나의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하여튼 저력으로 생각하면 나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이 하셨지만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할 때에 그 서두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이분이 취임 연설할 때에 반지성주의라고 말을 썼었어요. 그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분이 취임 연설에 뭐라 그랬냐면 국가 내 집단적 갈등 관계에 의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또 각자가 보고 듣고 싶으면 가지고 듣고 싶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억누르고 이런 것이 반지성주의인데 이번에 계엄령 발표를 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까운 것은 그 계엄령의 배경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이번 탄핵 비상계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누가 이렇게 집단적 행동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이 혼란을 조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대통령도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분해해야 되지만 반지성주의적인 요소를 제공한 이 한국의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정말 반성해야 우리가 이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비상계엄 사태를 한국이 다음에 더 성장하는 좋은 발판으로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윤 대통령이나 앞으로 정치 지도될 사람은 꼭 더골의 희망의 기억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꼭 한번 보러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적 상황이 1950년대 후반에 프랑스 상황하고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자체는 비상계엄 말고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1950년대 말에 프랑스 상황과 아주 비슷했다. 우리가 네. 그걸 보고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좀 프랑스 같이 잘 넘어설 수 있으면 한국은 저력 있는 국가라고 저는 국가가 될 네. 거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외에서 주요 기관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걱정은 이겁니다. 3분기에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2분기는 마이너스였고요.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2% 밑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잡은 거죠. 이제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어요. 더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저성장에 고착화되는데 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게 걱정이죠. 네. 그 외환위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하고 뭐 이 문민정부 들어선 거하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민주가 된 이후에 제가 보니까 보수 대통령이 3명이었고 진보 대통령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뭐 보수가 집권하건 진보가 집권하건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향해 왔거든요. 보통은 뭐 보수가 집권하면 경제가 좀 잘 된다 이런 어떤 통념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제2의 일본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떠돌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야 설마 이제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이 뭐 거짓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뭐 1%대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야 이거 정말 한국이 제2의 일본 잃어버린 시기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저도 솔직히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정말 내년도 경제가 앞이 안 보이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 한국이 그 민주화 된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 완전히 정치의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경제는 완전히 정치에 종속이 되고 기업들은 정치 눈치 보고 뭐 어떤 기업은 또 정치에 접근해가지고 뭐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정치가 경제의 그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잘 되게 좀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조금 전에 우리 저 이정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는 계엄이 안 통한다. 전 이게 이제 거의 이번에 분명히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계엄 안 통한다. 그다음에 둘째는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성숙했다. 정치인들 뺨친다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국민적인 역량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정말 정치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이 비상계엄을 초래한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정치권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탄핵 표결을 한다는데 네. 뭐 가결이 되건 안 되건 정치권이 이제는 혼란을 네. 앞서서 만들어 가지 말고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해달라. 네. 정치권이. 저는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동준 교수님, 예. 내년에 성장률 한국은행 전망치는 1.9. 예. 더 낮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까지 다 감안해서요. 지금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이번 상황이 반영된 건 아닌데 한국은행은 1.9로 했지만은 IB들은 1.6까지도 전망하는 데가 지금 있거든요. 내년 네. 성장률을. 게다가 내후년은 이제 트럼프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올해 약간의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은 4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셈이 되는 거예요. 1.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현상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침체가 일어나면은 이 회복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V자형이나 뭐 U자형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올라가는 거고 나이키 모양이라든지 L자형으로 가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4년 연속 1%대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키나 L자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아까처럼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지연돼서 악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신속하게 이제 윤석열 리스크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총수요 관리 정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정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부들이 뭐 이제 내가 총사퇴한다 그러고 능력이 그렇습니다. 떨어진 상태인데 요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이제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정도가 상황이 됐으면은 실제로 발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그게 다 지연될 거란 말이죠, 한동안. 요것의 충격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지금 일정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재정 부양 효과 이런 거를 쓰기에도 지금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뭐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손을 놔버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성장의 고착화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욱 교수님. 제가 우리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이경대 교수님과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대의존 경제입니다. 지금 GDP에서 수출 플러스 수입을 하면 작년의 경우에는 100을 넘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뭐냐 하면 해외 의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이 안정되고 질서가 잡혀 있을 때 해외 의존 경제라는 자체가 더 번성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1.9% 그다음에 1.8%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1.4% 한 것이 이제 저성장이라 그러지만 IMF가 발표한 그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사실 지난해 1.1%라 우리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같은 경우에도 1.9%가 되면 IMF가 그 선진국 평균 성장률보다 높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에서 보면은 올해 경우에 2.3%, 2.4% 갔다가 이제 한국은행은 2.5%, 2.2%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올해 2.2%, 내년 1.9%, 2.8% 될 거라 한국은행 전망치가.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2%를 유지하려 그러면 올해 하반기 4분기의 성장률이 0.5% 정도로 나아져야 된다. 그 이상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또 그 담당의 설명에 의하면 이미 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률을 보면은 이미 2.3% 정도 와 있다. 그렇다 그러면 4,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0% 밑에만 안 내려가면 2.2%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3, 4분기의 성장에서 0%에서 0.2%로 뛴 게 수출이에요. 수출 부분이 네. 0.2%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 그러면 대외 부분에서의 성장 요인을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의 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그 다음에 사법, 이런 정치 리스크가 이 대경제를 잘하게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찌 생각하면 한국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 보십시오. 요즘 정치권이고 많은 논평자들이 가계부채, 정부부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계부채, 정부부채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경제 성장을 높이는 거예요. 보면 아니 경제의 기본 공식이 뭐냐면 실질 이자율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부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려 그러면 정치권이 가계부채, 저성장으로 한 일자리가 문제라고 걱정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서 잘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적인 과제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정부 예산 같은 것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기업들의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탄핵하고 같이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정부의 재정은 갈 거는 가게 해주고 그럴 때 국민도 또 야당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번 이 계엄이 한국 경제 비상사태가 한국 경제의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목을 잡는 거는 야당한테도 나는 그런 아주 미래에 대한 나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나라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집권 2기 이제 뭐 한 달여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상의 대중국 수출 규제 마지막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로 많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이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올랐죠. 앞으로 이런 추세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의문입니다. 위원님. 네. 참 걱정이죠. 네. 걱정인데 그 경제 안보라는 얘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행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 경제 안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품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무역은 국가 안보하고 이제 완전히 그 일체가 되고 있어서 이 미국이 이제 대중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거를 그 무슨 통상적인 그 통상 정책 가지고는 풀어낼 수가 없고 네. 이건 완전히 이제 안보 정책, 안보 협력의 테두리에서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보를 논의하려면 사실 정부 대 정부로 얘기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하고 기업이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도 사실 원팀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웠죠. 네.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뭐 정부가 그런지 국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이제 강화되어 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유럽이나 또 뭐 대만까지도 이제 반도체를 작업하겠다고 다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대만 이런 나라들하고 그 반도체 안보 협력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뭐 기업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게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될 사안은
중국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보복 조치가 다음 날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걸었고 미국산 반도체 칩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또 의지를 보였고 이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걱정은 이거지 이제 우리가 중간에 딱 낀 샌드위치처럼 지금 또 여기저기 휩쓸릴까봐 걱정인데 더더욱 안보라는 관점에서 아주 섬세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죠. 이동진 교수님. 예.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 작년에나마 히토류 관련 기술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히토류 광물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걸겠다고 했잖아요. 미국을 그리고 지칭했죠. 예, 네. 미국을 정확히 작년에는 했을 때는 임시 조치였고 특정 예.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예. 아예 미국을 대놓고 했으니까. 예. 이게 특히나 이제 요게 이제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2010년에 일본하고 이제 센카쿠 열도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그 중국어선 납포했을 때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했더니 일본이 며칠 만에 꼬리를 내밀고 이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결국 이제 히토류 쪽이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수입량이 세계 6위입니다. 히토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입품들 뭐 이제 그 뭐 연구 자석에 뭐 쓰이는 네오디뮴인가 디스프로슘 이런 것들은 우리가 6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과거 2017년에는 한 40% 정도밖에 안 내는데 이만큼이나 이제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미국의 대미 이제 수출 이제 통제하는 뭐 흑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걱정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까지 지금 우리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금 신속하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지금 캐나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는 이제 전략이 우리는 너희와 이제 대중 이제 전략을 쓸 때 가장 강력한 동반자로 남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있고 멕시코는 너네 이제 부당하다. 우리 너희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 뭐 요렇게 하고 있고 EU도 이제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방향성이 잡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없는 나라가 되거든요. 완전히 캐나다처럼 적극적인 동반자로 가겠다. 이러면 아까처럼 우리한테도 만약에 히토류 수출 금지시켜버리면 우리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유럽이나 만약에 멕시코처럼 우리 한판 붙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어렵고 이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기업의 역량하고 이제 외교적 역량 두 개가 같이 가가지고 지금쯤이면은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더욱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전략 수립을 굉장히 치열하게 짜야 될 상황인데 네. 아마 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보류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미 재개 회의 워싱턴에서 예. 지금 10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어떻게 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민간 외교 채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엄 사태 때문에 이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종욱 교수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안보 분야에서 냉정하게 다뤄지는 분야고 우리가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칩스법에 근거한 보조금도 우리는 아직 확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가 이슈가 되는 이유를 우리 정치권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 칩스법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왜 중요한가를 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어떤 경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일 때 항상 그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예요.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이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HBM이라는 게 없으면 AI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 AI가 작동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자체가 결국은 슈퍼 컴퓨팅 능력인데 이런 부분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미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데 이게 일종의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선도 기술로서 선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한국은 반도체 지원하자 그런 게 야당이 이거는 대기업 지원이다 하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생각해서 가로막습니다.
그 말은 정치권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뭔가를 모르고 가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중국이 저렇게 미국하고 갈등하게 갔느냐. 중국의 경우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중국은 사실은 산업혁명이 나기 전에 르네상드의 3대 발명이라는 기술도 중국이 먼저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공산주의가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제조 2025를 만들고 35를 만들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월드 탑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산당 내에 중국 꿈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도체를 잡지 않고는 그 꿈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AI에 필요한 HBM을 만드는 국가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냐 하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수출하는데 일단 HBM 안 줘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당연히 그 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당연히 이제 그 수출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 100%가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그 네. 영향을 안 받고 이제 지금 이제 시안에 있는 미국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 삼성만 HBM에 중국 수출을 좀 하니까 지금 HBM 뭐 미국이 중국 수출하지 마라 그래서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사실은 원가의 95%가 제조 장비에 있습니다. 제조 장비에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의 회사들이 중국에 공급을 못하니까 이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를 육성하는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줬으면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패권 국가의 어떤 클러스팅이 되지 않겠나. 그럼 뭐냐 하면 미국하고도 동맹국가가 되고 중국하고도 동맹국가가 되는 그래서 외교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이제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 네. 그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뭐 거의 적대국 수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외교 전략이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중국을 포기 안 하면 좋죠. 중국 시장이 아직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양다리 걸치기라 그럴까 아니면 어부질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우리의 그 희망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트럼프 2기 정부 내에 저는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네. 물론 대중 이제 수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런 대중 의존도를 계속 강력하게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피해를 적게 입으면서 선택할 수 있게 특히 반도체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우리가 정말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그것도 의문인 거는 미국 백악관 내에서 이제 한국도 중국 제재에 직접 동참해라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고 이번 제재에서도 자세하게 보면 미국 기업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게 예를 들어서 중국 창신 메모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게 미국 기업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니까 또 거기는 제외 시켰더라고요. 이 창신 메모리가 D램 싸게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 글로벌 이 반도체 시장의 D램 가격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제재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가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번에 네.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집권 2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오로지 미국만 믿고 또 반도체 분야를 협력할 수 있겠냐. 이것도 사실 되게 의문인 미국을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네. 목표는 우리의 이익이고 그게 가능해지려 그러면 결국 그 초격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TSMC가 왜 자신이 만만하냐? 네. TSMC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참 삼성전자가 근래 와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게 그런 면에서 더 걱정스러웁니다. 이게 미국 칩스법에 근거해서 보조금들이 확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보조금 확정이 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에 근거해서 주는 보조금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뭐 상황을 그러니까 가정한 이게- 거긴 합니다만. 이 외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협상의 영역인 거죠.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협상의 결과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 뭐 일본, 네덜란드 아까 되고 아까 창시 이렇게 빠지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그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중국은 조금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신흥국이 초기에는 우리하고는 이제 동반자 협력 관계로 가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경쟁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는 과거에는 협력 관계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가 점점점 경쟁 관계로 이제 변해가는데 그 속도가 이번에 아마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더 빨라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중국은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신삼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요 부분들을 이제 굵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그 자율화, 자급화하고 홍색 공급망 그래가지고 저기 그 남미 쪽에 이제 그 기지들 건설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해 이제 그 수출 상황 이런 거를 보면은요,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비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요게 네. 이제 초기부터 걱정되는데 요 비반도체 부분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중국 쪽에 이쪽 부분에서 중국 쪽의 공급과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다른 특히 이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삼양 이건 다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쟁 관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격화되는 상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략을 요 중국 대중국 전략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교역망을 다변화시켰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이런 부분들 쪽으로 해서 얼마나 빨리 다양화시키는가가 중요했었는데 지금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옛날에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 뭐 신북방 정책 홈페이지가 다 닫혀 있어요. 네. 추진이 아예 이제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우리 중국을 내쳐 이게 아니라 요 빠른 속도에 상당히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도 발휘하면서 다른 시장을 이제 빨리빨리 개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수출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이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내수 부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종욱 교수님. 예, 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연말 송년회 모임 같은 거 많이 취소됐대요. 예, 예. 사실 연말이면 소비도 많이 좀 진작이 되고 연말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꺼져버린 것 같거든요. 예, 예. 전반적으로 내수에는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비상사태 선포하기 바로 전날 본인의 아버지 고향인 충남 예산 쪽에 가가지고 소상공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뒷날 이게 그냥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완전히 그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연말 내수 자책을 그냥 찬물을 끼얹어 부은 거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내수가 침체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그냥 소상공인 경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에 정부가 어떤 상황을 펼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국회도 비상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도 있지만 네. 기책 사유를 제공한 국회가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힘내라 해놓고 비상계엄 선포했던 이 상황을 회복하는데 여야가 지금 정쟁하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네. 이 부분은 합심해서 투자할 건 투자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 군인들이 단체 식사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뜬 거 보면 아니 비상계엄 돼가지고 그 기대를 해야 되니까 식당 주인이 40명분 관련된 식사를 그대로 날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생각해 대통령이 개인 사비라도 나는 보상을 해줘야 생각해. 그게 안 그러면 뭐 네. 비상사태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라도 네. 이런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배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부터가 지금 우리 그 소상공인 지원의 하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구나 지금 비상태 하고 나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소상공인 경기잖아요. 외국 관광객 오면 이 사람들이 고급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골목 시장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한국이 일단 선진국 경우에는 네. 여행 주의 국가가 돼가 있고 정말 뭐 우리 언론 말하는 대로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도 자국 국민들 보고 조심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우리 이경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민주국가냐. 대통령이 비상사태 발표했는데 국회라고 하는 헌법적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취소시켜서 빨리 회복해서 안정 회복됐다는 거를 우리 외교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우리 그 아까 말하는 한미 경제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외신들을 모아놓고 빨리빨리 브리핑해서 정상이 왔다는 거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저는. 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종욱 교수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두 분께 말씀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그 계엄 사태 나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그 반응들 보니까 이제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로 여행 조심해라.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가 돼서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이 명동 요즘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좀 활기가 다시 돋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은 이 실시간으로 뭐 한국 서울의 모습이 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우려는 뭐 조만간 해소될 걸로. 금방 또 정리가 되고 저 수습이 봅니다. 되겠죠? 예, 서울의 평화스러운 모습이 이제 또 다 네. 이제 지금 한국에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께서 많이 좀 한국 괜찮다고 그렇죠. 아무 근데 문제 없다고 좀 국가 차원에서 BTS 공연 한번 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BTS 공연 한번 하면 안 그래도 SBS에서 한번 하세요. SBS, CNBC에서 네.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걸그룹 한번 그 2개 정도 하는 이 상암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여행 금지 관련된 거 자동적으로 풀릴 겁니다. 네. 어. 연말에 또 콘서트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네. 그거 할 때 우리 SBS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상암 하면 뭐 전 세계에서 몰려들 거예요. 이게 나는 그거 하나의 우리 제가 전략이고. 사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진 교수님. 네, 저 내수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국은행이 내년 1.9를 전망할 때 소비 회복을 가정하고 그걸 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1.9가 안 된다라는 그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수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대통령께서 그 직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고 굉장히 제가 좋다라고 하는 정책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내수 관리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혼동해서 지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는 총수요 관리 정책에서 보는 건데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조 원 1000명 이런 거는 산업정책의 영역이고요. 지금은 아까처럼 당장이 어렵거든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네. 예, 정부가 이 1분 부분도 정도 좀 있나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1분 없어요? 30초밖에 없습니다. 30초? 네. 아니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나 이제 지금부터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네. 경주하겠다. 국정 하반기 우선순위로. 뭐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였죠. 뭐 그 전날까지도 뭐 재정 건전화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중산층의 상속세도 좀 완화해 주겠고 금융투자세는 아예 폐지를 하고 코인세도 안 하겠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념적으로 볼 때 자기들 저 지지층을 볼 때.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야 드디어 이제 한국 정치가 정말 진영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이고 네. 양쪽에 좋은 걸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내수도 사실은 그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내수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내수 정책을. 예,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연하라 집에 사장님 보고 BTS 공연에 하고 굉장히 공연 한번 하자고. 교수님께서 집중을 그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일에 워싱턴에서 예정돼 있던 게 한미 재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정상적으로 열리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영향이라고 하는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개 요청을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민간 채널이 계엄 사태로 제 역할을 못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도와주지 않을 거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냉랭합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